생활법률 4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48쪽입니다. 자,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하죠. 그러니까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건데 이걸 이제 유언으로 하는 경우 이걸 유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언에 의한 재산의 증여를 유증이라고 한다. 근데 이 유증에는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가 있죠. 포괄적 유증하고 특정적 유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물론 포괄적 유증이나 특정적 유증이나 그 개념도 다르지만 법적 효과에 있어서도 양자는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먼저 이 포괄적 유증은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지분적 비율을 유증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재산의 3분의 1을 누구에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유언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걸 포괄적 유증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특정적 유증은 어떤 특정한 재산을 유증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금액을 또 유증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특정적 유증이죠.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누구에게 준다든지 또는 뭐 한남동에 있는 건물 한 채를 누구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언으로 하게 되면 이게 특정적 유증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 유증은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어떤 지분적 비율을 유언으로 증여하면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은 어떤 특정 금액이나 또는 특정한 재산을 유증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죠. 그런데 양자는 또 법적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포괄적 유증은 우리 그 민법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유증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포괄적 유증의 경우 만약에 유언으로 내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인이 아닌 예를 들어 내 재산의 3분의 1을 김갑동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했을 경우에 이 유언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유언자 재산의 3분의 1은 법률상 당연히 김갑동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등기를 갖춰야 된다든지 별도로 무슨 재산권 이전 행위를 요하지 않아요. 법률상 당연히 김갑동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이게 포괄적 유증이에요. 그리고 이 포괄적 유증은 상속 재산의 지분적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유증의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가 포함될 수 있어요. 내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 거예요.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유증 안 받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속의 포기 한정 승인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과 거의 유사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특정적 유증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법적 효과가.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있는 건물 한 채를 김갑동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했고요.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 이 한남동에 한남대학교 앞에 있는 건물 한 채를 준다라고 유언을 하고 사망을 한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김갑동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은 일단 상속인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 상속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니까 상속인의 소유가 되고, 그 상속인이 별도로 김갑동에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준다든지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 부동산이 아니고 어떤 특정 금액이라든지 어떤 동산인 경우에는 금전을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동산의 어떤 소유권을
점유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든지 이렇게 별도의 재산 이전 행위가 있었을 때 김갑동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김갑동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죠.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사람이 소유가 되는데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 상속인이 별도의 재산 이전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유증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특정적 유증에 있어서 상속받은 사람이 그 유증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유증의 내용을 이행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그냥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 유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유류분 한번 살펴보자고. 유류분이 이제 유류분이 1979년도인가 민법에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유류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관습법도 아니고요. 이게 왜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시에는 1979년도요. 그때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주로 그 재산을 아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아들이 상속을 받았고 아들 중에 주로 장남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속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예전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딸들은 시집 갈 때 상속분을 미리 받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유류분이란 제도는 원래 없었던 제도인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재산을 장남이 가져가고 특히 딸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입된 게 유류분 제도인데 오늘날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근데 이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법률이 인정한 최소한의 법률이 인정한 상속인의 몫이에요. 상속인의 몫.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뭐 내 재산을 큰아들에게 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했다고 해요.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큰아들한테 내 재산을 다 준다. 그럼 나머지 이제 딸들은 재산을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잖아요. 이때 딸들이 내 최소한의 몫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 제도예요.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는 어떻게 보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의 지금 유류분보다는요 어떤 경우가 지금은 더 많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분들한테도 뭐 일정 부분 재산을 주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어떤 사회사업단체라든지 이런데 이제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갖다가 좀 뜻깊은데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유류분 침해했다 뭐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류분 제도가 지금도 과연 타당한가? 이제 유류분 제도가 1979년도 도입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류분 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논의가 있죠.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건 누구 거죠? 상속인의 건가요? 아니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에요. 부모님 재산이라 부모님이 평생 노력하셔서 번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 아니야. 내가 상속 받으면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자기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좀 뜻깊은 데 쓰겠다.
그걸 제한할 수 있어요? 그건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부모님께서 내 재산을 갖다가 뭐 자제분 중에 한 사람한테 주겠다, 만약 이렇게 유언했다고 쳐요. 그렇지 않은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겠지만 그것도 그분의 뜻이죠. 아니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응? 우리가 대부분 나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속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내가 해요. 상속 재산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번 재산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께서 번 재산이고 부모님 재산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처분하든 그거는 그 재산을 보면 부모님이 판단할 문제고,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게 되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두는 거죠. 응? 그걸 갖다가 부모님의 유언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거슬러서 뭐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언 잘못됐다, 일부는 나한테 달라. 나는 그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유류분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2, 3주 전인가 법원에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어요. 응?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에게 상속 재산을 달라, 이렇게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상속 재산 반환 청구를 했는데요. 뭐 사안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죽고 아내가, 남편 되신 분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러다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마 유언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돌아가신 아드님한테 무슨 재산 준다는 얘기는 없었겠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식들한테 누구는 얼마 갖고 누구는 얼마 갖고 이렇게 유언을 했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며느리가 나타나서 내가 지난번에 말한 이른바 대습상속을 주장하면서 유류분이 침해됐다, 상속재산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담당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어요. 유류분은 어떤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위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했고요. 아직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판단이 안 나죠. 아마 판단을 하려면 조금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류분이 이건 너무 과도하게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유류분은 우리 전통도 아니에요. 이게 왜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들어온 제도인데, 하여튼 지금 유류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현재 뭐 민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자, 49쪽 한번 보세요. 49쪽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유언자의 어떤 유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면 확보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우리 법률이 유류분액, 유류분 비율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사전에 포기하거나 그런 건 허용되지 않아요. 자, 유류분 권리자 한번 보죠. 유류분 권리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법정 상속인의 범위가 어떻게 됐죠?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렇게 5종류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은 유류분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있냐?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에게만 유류분권이 인정이 돼요. 자, 유류분 비율을 한번 보죠. 유류분 비율을 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직계존속,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죠.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예를 들어보면 뭐 처하고 일남 이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 이렇게 만약에 유언을 했다고 쳐요. 이러면 이때 이 처하고 이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유리분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죠? 1순위 직계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 거죠. 이때 이제 유류분 침해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때는 형제 자매나 이런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이때 처하고 일남이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이 처하고 일남이녀 상속인으로 되는 사람이 이제 유류분이 침해되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죠. 근데 이때 전 재산을 만약에 큰아들한테 준다고 이건 뭐 유류분 침해된 거지. 이때 처하고 두 딸은 자신이 상속받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누구에게 행사를 하겠어요? 큰아들. 큰아들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거죠. 자, 유류분 산정 한번 보세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삼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졌던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리고 상속 채무가 있으면 상속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유류분액을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증여에 있어서는요, 상속 개시가 있기 전 1년 사이, 상속 개시가 있기 전 1년 사이에 행해진 것만 여기에 포함을 시켜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보면 공동 상속인 중에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큰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줬어. 그럼 이거 다 포함되는 거야. 1년 이전의 것도 다 포함돼.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시기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우리 강의한 업로드한 거 있죠? 여기 상속분 자료. 상속분 자료 중에 사례 4번 한번 보죠. 이 사례 4번이 유류분 계산과 관련된 사례예요. 유류분 계산과 관련된 사례. 아마 이 사례 4번 한번 보시면 유류분을 이렇게 산정하는 거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사례 4번 한번 보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기신 상속재산의 가액이 3억 7천만 원이고요. 이건 적극재산이죠. 상속채무가 9천만 원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배우자로서 처 Y, 그 다음에 자녀가 A, B, C 3명이 있어요. 이때 처 Y에게 6천만 원 유증을 했고요. 큰 자녀 A에게 1억 3천만 원 유증을 했고, 둘째 자녀 B에게 8천만 원 증여를 했어요. C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때 유류분액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유류분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따져야 되니까 먼저 유류분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액 곱하기 법정 상속분 곱하기 유류분 비율. 아까 유류분율은 얼마라 그랬어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배우자 직계비속이니까 유류분율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때 기초재산액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속재산 가액의 증여액을 가산한다 그랬죠. 증여액을 가산하고 여기에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재산액으로 해서 이제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례에 있어서 기초재산액은 한번 보면요. 상속재산 가액 3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증여가액 8천만 원 합하고 그 다음에 상속채무 9천만 원을 빼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유증한 건 왜 가산 안 하나요? 요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유증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속재산 가액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증은 별도로 가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초재산액을 산정한 다음에 처하고 자녀 A, B, C의 상속 지분이 있겠죠. 1.5, 1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수로 하면 처는 9분의 3,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씩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3억 6천만 원 곱하기 처인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 곱하기 9분의 3 하면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녀 A, B, C는 각각 9분의 2씩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곱하기 유류분유를 하는 거예요. 각각 2분의 1씩. 따라서 처 Y의 유류분액은 6천만 원. 자녀 A, B, C 각자의 유류분액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뭐야? 요건 보장해 주겠다. 요거는 보장해 줘. 요 금액은 최소한 요 금액은 상속받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 법이 인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죠. 요게 유류분액이야. 그럼 유류분액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하면 유류분 빼기 요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류분이 침해된 게 아니죠. 그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많이 받은 거니까 더 많이 받은 거 유류분보다 더 많이 받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지? 왜냐면 요 가로 안에 들어간 금액이 크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나오면. 증여받거나 유증받거나 상속받으면 액수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류분 침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로 나와. 그럼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거지. 못 받은 돈,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증여액, 유증액은 알 거고요. 그럼 상속액은 뭐냐? 상속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상속재산, 적극재산 중에 유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억 7천만 원 빼기 유증이 얼마 썼죠? Y에게 6천, A에게 1억 3천 있어서 이걸 뺀 금액 1억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상속 지분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속 채무 부담액도 각자 상속 지분에 따라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자, Y를 한번 보자고요. Y의 유류분액은 6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Y는 증여받지는 않았어요. 증여받은 금액은 0원. 유증액은 6천만 원 유증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액 보니까 Y 6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상속채무 부담액 3천만 원이죠.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천만 원. 그러니까 Y는 유류분 침해된 게 없어요. 유류분액보다 3천만 원을 더 받은 거야. 유류분액보다 3천만 원을 더 받은 거니까 침해된 게 없어.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이니까 A는 유류분액보다 1억 1천만 원을 더 받았어. 그러니까 침해된 게 없는 거지. B는 마이너스 6천만 원, 6천만 원 더 받았어. 유류분액이 침해된 게 없어. C는 2천만 원. C가 유류분 침해자네.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사람이야. C가. 그럼 이제 C가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과해서 받은 사람. 그런데 이때 반환 청구를 할 때 누구에게 얼마만큼 반환 청구하느냐. 그건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그걸 한번 잠깐 그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 50쪽 유류분 반환 청구권 부분 한번 잠깐 보시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피상속인의 행위로서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순서가 있는데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환 순위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해요? 유증 받은 사람한테 먼저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유증 받은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해서 내가 다 받았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고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했는데 내가 못 받았다. 침해된 금액을 다 보전을 못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을 증여받은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의 순서가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내가 다 변제를 못 받았으면 증여받은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얻은 증여 또는 유증의 비율로 반환 청구를 한다. 그럼 이 사안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자, 이 사안에서 보면 지금 Y하고 A, B는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어요. 유류분액 이상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C는 2천만 원 침해됐죠. 그죠? 2천만 원 침해돼서 그럼 C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행사해야 돼. 근데 누구한테 먼저 행사해야 돼? 유증받은 사람.
그럼 이 사례에서 유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Y하고 A죠. B는 징여받았잖아. 응? 응. 그러니까 유증받은 사람 Y하고 A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돼. 이 사안에서는. 그리고 지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지금 Y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3천만 원, A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무려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C는 Y하고 A로부터 반환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C는 B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럼 이때 C가 Y하고 B를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씩 청구하냐 이거죠. 요건 뭐랬어요? 유증가액에 비례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유증가액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Y 6천만 원 유증받은 금액이 Y는 6천만 원 A는 1억 3천만 원이죠. 그러면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유증받은 금액 전부 합하면 1억 9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Y는 1억 9천만 원 분의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로 그 다음에 A는 1억 9천만 원 중에 1억 3천만 원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그러니까 분수로 따지면 Y는 19분의 6 A는 19분의 13이죠. 그래서 Y가 부담하는 금액은 2천만 원 곱하기 19분의 6 그 다음에 A가 부담하는 금액은 2천만 원 곱하기 19분의 13이에요. 이렇게 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거 시험 문제 내도 될까? 글쎄, 요건 조금 그 생활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 기말 시험 문제에는 내가 이걸 출제는 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이제 이렇게 문답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류분 산정하려면 이게 계산을 여러 번 거쳐야 돼요. 계산을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거 보면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 있죠? 지금은 폐지됐지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민법 과목이 있는데 그 민법 과목이 아마 경년제로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로 요 유류분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맨 밑에 계산하는 문제까지 난 그게 빠졌는데 계산하는 문제까지 해서 나오죠. 예, 유류분 반환 청구권 살펴보지 않은 나머지 부분 살펴볼게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맨 밑에 단락 한번 보시죠. 이거 기간 제한이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제한이 있는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기간 제한은 뭐냐 하면 유류분권자가 상속 개시,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그 다음에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증여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에 한 기간만 도과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사례 한번 풀어보죠. 자, 사례는 우리 37쪽 가봐요. 37쪽의 사례 한번 보죠. 자, 사례 1번.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가스 폭발 사고로 아버지 갑과 자녀 병은 즉사하고 모 을은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에 사망하였다. 갑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갑, 을 사이에는 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었으며 갑에게는 동생 정이 있고 을에게는 부모인 무와 기가 생존하고 있었다. 이들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갑과 병은 즉사했죠. 이 갑과 병 사이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을은 나중에 사망했죠. 따라서
아버지 갑의 그 상속재산 시가 5억 원 상당의 토지와 주택은 아내, 배우자인 을에게 상속이 되고요. 또 을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은 또 을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을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는 먼저 사망했고 자녀도 먼저 사망했고, 그럼 직계 존속인데 직계 존속 무와 기는 생존하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의 시가 5억 원 상당의 토지와 주택은 무와 기가 상속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을에게 상속됐다가 을이 사망함으로써 무와 기가 상속받게 돼요. 갑을병이 모두 즉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갑을병이 모두 즉사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갑을병 간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 갑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배우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 죽었어요. 그럼 배우자 직계비속은 없죠. 그리고 여기 직계존속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계존속은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상속순위는 누구죠?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그런데 갑에게 동생 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이 상속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례 2번 한번 보시죠. 갑은 처을이 병을 포태하고 있는 동안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갑의 부인 정은, 갑의 아버지인 정은 을이 병을 출산하기 일주일 전에 사망하였다. 이때 병의 상속법상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태아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걸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했죠.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는 태아도 사람처럼 취급이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 지금 갑이 아버지 갑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정이 사망하기 전에 갑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응?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죠.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처을과 그 다음에 태아인 병이 대습 상속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태아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태아이지만 직계비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사례 3번 한번 보시죠. 갑돌이는 유족으로 처와 일남 이녀가 있는데 아들을 특별하게 편애하였고 10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후에 이 사실을 안 딸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서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게 유리분 반환 제도죠. 이게 이제 1979년도 당시에는 아들 선호사상이 굉장히 심했죠. 특히 장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 유언이나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특히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시대적 상황이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유류분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유류분 제도가 지금 민법에 전체에 있죠.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요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나머지 그 혼인의 자의 상속에 대해서는 다음 5주차 강의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